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열대야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북한에선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북한 내부 상황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의원으로 뵙다가 이제 민주평통 사무차장으로 가셨어요. 어떻습니까? 가시니까 하시는 일이. 예, 그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이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문회의하고 통일 정책을 이제 건의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제 합의를 도출해내는 이런 기관입니다. 네. 이런 기관의 장으로 제가 임명됐는데요. 이 남북의 분단 역사에서 북한의 이제 행정 관료직에 있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기관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은 좀 일방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북한이 받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런 방안, 이런 정책을 이제 제시하는 이런 측면이 강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뭔가면, 현재 휴전선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의사는 담아낼 수 없지만 이미 와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이들의 의사는 앞으로 우리의 통일 정책에 담아내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담겨 있는 이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뭐 태영호 우리 사무처장께서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이번에 대통령이 8.15 경축 식에서 이른바 8.15 독트린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른바 담대한 제안을 밝혔는데 그동안 사실 남북 관계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8.15 독트린을 발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하면서 일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15 경축사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앞으로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북한 당국이라는 대화체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북한 주민과도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통일 정책은 비록 우리에게 헌법이 있었지만은 헌법적 가치보다는 앞으로 북한과 합의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대통령께서 자유의 가치라는 이런 우리의 비전을 내놓고 통일의 지향점을 지난 정권들과는 달리 명백하게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호응하면 좋으련만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의미의 이제 8.15 독트린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해도 사실 답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제안이 나오면 북한이 이제 즉시 반발하거나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틀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지금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북한은 두 개 국가를 이제 만들겠다는 걸 통일 정책으로 이제 굳혀놓고 있거든요. 이제는 영원히 국가로 가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정부 주도로라도 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통일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니 북한 정부로서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아마 지금 아주 심사숙고하는 이런 단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태 사무처장님을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북한의 실상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올 여름이죠. 북한에서 신의주 부근의 홍수 피해가 상당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소식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내각 총리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침수 지역을 돌아보셨습니다.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이 임시 거처하고 있는 천막 전개지들을 찾으시고 따뜻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들이 추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막 보트를 타고 네. 다닐 정도로 거의 모든 일대가 다 잠겨 있는 것 같고 들리는 바로는 뭐 900만 평이 잠겼다라든지 인명 피해가 1,000명에서 뭐 1,500명까지도 집계되고 있다, 파기되고 있다라든지 도대체 어느 규모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단 북한 당국이 총체적인 이제 수치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과연 몇 명이 인명 피해가 났고 또 재산 피해는 어느 정도 났는지 예. 위성 자료라든가 또 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자료로밖에 알 수 없는데 네. 일단 북한이 발표한 자료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수해 피해가 나자마자 이제 방금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김정은이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예. 구명조끼도 있지 않고 지금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돌아보고 나와서 즉시로 취한 조치가 뭔가 하면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났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경찰청장격인 사회안전상을 해임하고 예. 또 우리 도지사격인 평남도와 자강도 책임비서를 네. 경질했습니다. 이렇게 예. 일단 인사조치부터 단행하고 지금 수해 피해 복구에 나섰는데요. 예. 다음 하나는 지금 러시아 또 중국, 북한의 우방국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예. 지원하겠다는 것도 일절 받지 않고 국제기구도 지원하겠다는데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라고 예. 일단 이건 우리 일이야 라는 벽을 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저런 수해 피해가 있었지만 현장의 수해 피해 피해 주민들을 평양으로까지 올려다가 저렇게 이제 재난 구조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어제 그제 연 이틀 평양에 올려온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과 예. 노인들과 같은 취약계층 직접 챙기게 나섰는데요. 예.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14,000명이라고 합니다. 평양시에만 데려온 올라온 어린이들과 노인, 취약계층. 예, 예. 그러면 아직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건데 이번 수해 피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중국 바로 건너편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몇백 메다, 지연 어떤 데는 몇십 메다 안팎에서 중국 사람들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노천에서 천막 치고 지금 이 모든 네. 걸 계속 핸드폰으로 지어도 찍거든요. 보이겠네요. 그러니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그들이 거처할 장소를 마련할 그런 수단도 없으니 바로 기차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평양에다 평양으로 올려다가 올려보내고. 지금 일단 우리로 말하면 뭐 피난민 구제 센터와 예, 같은 예. 이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니 이런 이렇게 상황입니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그건 났는데 김정은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했죠. 왜 국제사회에서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걸 다 마다하고 예. 그냥 북한에서 스스로 이거를 그냥 극복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 피해 지역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압록강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은 이런 일이 생기면 하늘을 욕했거든요. 이건 자연재해다. 그런데 딱같이 비가 오고 딱같은 강을 끼고 있는 중국 건너편에서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한의 피해는 너무 컸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인간이 많은 인재다. 이렇게 돼서 주민들의 불만 정서가 대단히 높아갈 수밖에 예. 없거든요. 수십 년 동안 네. 방제 공사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압록강 그런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중국이 건설한 방제 예. 벽에 부딪혀서 다 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북한 쪽으로 밀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김정은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2호만의 건설대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제부터는 재방공사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김정은 스스로가 일종의 북한 주민들을- 민심 달래기군요, 그렇죠. 지금 이런 예. 모습들이. 만일 중국과 북한이 같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네. 한다면 북한도 할 소리가 있죠. 아니 하늘이 그렇게 갑자기 수백 밀리미터의 비를 내려보는데 어쩌라고. 예. 이렇게 됐는데 중국은 아무 일도 없고 북한은 이렇게 피해가 엄청 크니
북한 주민들이 불만 정서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데 저런 임시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한가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고 그럴 정도의 능력은 되는 건가요? 저 정도 천막은 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던 그런 예. 천막인 것 같고요. 일부 천막들을 보면 이제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군인용 군사용 천막도 있고 천막들. 군사용 예. 천막도 있고 아무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지금 방도들은 지금 다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나라 안팎으로 들어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뭘 이제 네. 이재민들 상당수를 또 이제 평양으로 데려왔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지금 홍수 피해가 난 이 신의주 지역에서는 뭐 하수 처리장이 역류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변부터 오물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면 이제 물이 빠지면 그것이 그대로 거리라든지 집 안에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엉망인 상태인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 시기도 이런 현상은 예. 계속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비가 단위당 시간에 많이 오면 화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예. 때문에 오물 그러나 아니면 인분 같은 것이 빠지지 못해서 악취가 시내에서도 나고 병도 전염병도 그렇죠.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소독제들을 가지고 예. 지금 길거리 곳곳과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소독 작업도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전염병으로 확산될 그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울 의사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단칼에 이제 우리 네. 건 잘랐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그 푸틴 대통령에게 네. 감사 표시를 이제 한 것까지 있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정말 실제로 도움을 줬고 북한이 이걸 수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이 정도 규모의 이 수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복구하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복구하는 데는 저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갈 것이라고 올 봅니다. 연말까지? 예. 왜냐하면 저건 있던 자리에 단순히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예. 이번에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정도의 비가 와도 다시는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방 공사부터 바로 하겠다. 이렇게 예. 놓고 보면 이게 엄청난 공사거든요. 집만 뭐 다시 짓는 이런 공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비가 오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사 양은 보면 엄청나고 그렇기 때문에 평양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지금 수십만 명과 군인들이 예. 긴급 투입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해 지역에서는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생활 자체가 연말까지 이제 이 네. 피해가 계속 이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꽤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네. 더 엄혹한 생활이 저 신의주 주민들이라든지 북한 내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건가요? 그 고난의 행군 시대와 지금의 차이점은 고난의 행군 시대 때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당국에서 쌀을 안 주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직접적인 그런 도움이 손길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자력하는 이런 능력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그런 다량의 아사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북한 상황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또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또 탈북을 했고 심지어는 북한 주민이 국경을 걸어서까지 귀순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살기가 힘들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에 이제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그 연령대와 구성을 비교해 보면 예. 지난 시기와는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배고픔 때문에 많이 왔다면 네. 지금은 배고픔보다는 자유 혹은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탈북하는 연령대를 보면 대학에서 공부할 연령대인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을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10대가 두 번째고 예. 세 번째가 대학 학부 시대를 놓치고 대학원 정도에 들어가야 될 30대가 많고 이렇게 20대, 10대, 30대 순으로 연령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 지난 시기에는 경제적 요인 때문에 많이 왔다면 지금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교육 때문에 젊은 계층이 많이 예.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걸어서 온 예. 그 경우는 물론 본인이 이제 왜 탈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걸어온 곳이 결국은 북한의 경계가 제일 심한 데거든요. 거기가 탈북 단골 경로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북한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밀접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뚫렸을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넘어올 때 총 한 방 예. 맞지 울리지 않고,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울리지 않고. 넘어왔는데 결국은 그 지대에 그렇게 많이 북한 군인들이 진짜 야밤에도 보초를 서고 있지만 다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최근에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하면서 휴전선 일대에서 여러 가지 방벽 공사와 같은 공사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못 이제 넘어가게. 군인들이 동원이 됐던 그래서 건가요? 거기에 군인들이 동원되다 나니까 어떻게 하죠? 보초에 나와서도 보초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라 다 총을 옆에 놓고 자니 그 동네 주민으로서는 이러한 경계가 호술한 틈을 이용해서 걸어서 넘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이런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 고위급 외교관들이 탈북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 수 있나요? 일반 주민들이? 그 당장 우리처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매우 신속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알게 되겠고 지금 해외에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인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매일 듣고 열어보는 휴대폰의 뉴스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드는 우리의 이런 글자를 뉴스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읽을 수도 있고 또 네이버도 그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3년을 주기로 교대하거든요. 그러면 3년을 주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뉴스를 본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파가 돼서 되는군요. 대단히 이제 빨리 이제는 북한으로 전파됐습니다. 뭐 아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이유가 이제 배고픔보다는 뭐 자유, 교육 이런 교육, 문제들. 결국에 이제 체제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이제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그 방송, 확성기 방송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학성기 방송에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뒤돌아보면 이렇게 남북 관계가 완전히 진짜 첨단적인 그런 위기 상황으로 올라갈 때마다 불쑥 나오는 것이 대북 방송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면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그렇게 위기로 치닫던 남북 관계가 쑥 잦아들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몇 번 이제 겪어봤죠. 지켜봤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남과 북 사이의 전단 싸움이 치열해져서 가면 어물풍선하고 이렇게 이쯤 정도로 이게 지금 그 확대되면 지금쯤엔 벌써 총포 소리가 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총을 쏜다든지 전단 날리는 장소를 향해서 포를 쏜다든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진짜 위기를 격화시키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1단계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김정은 정권도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한 감내할 수 없는 조치 이게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는 딸 김주애로의 어떤 권력 이양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후계 구도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일부에서는 또 반박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김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 OX를 놓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의전상으로 보면 후계자로서의 의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에 대한 이제 우리가 물증으로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북한 주민들이 아직도 김주애의 이름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김주애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 한 번도 김주애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TV 화면을 보면서 김주애를 보면서 일부 사람들은 김주애라고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는데요 하면 김주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애냐 얘냐 갑론 을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후계자면 김정은 자체가 나서서 이걸 가름바를 타줘야 하거든요. 김주, 옌지, 옌지. 근데 일골절 지금 침묵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김주애가 후계자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성인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하고 또 김주애의 동생의 남동생인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데 남동생이 앞으로 커서 언론에 나올 정도만한 연령대가 되면 또 후계 구도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의 이제 예.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이제 다가올 미국 대선도 북한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북한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북한에서는 되려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내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희망할 거다, 원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태 사무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있은 일인데요. 김정은이 신형 탄도탄 이제 미사일 인계 인수식에서 예. 공식 북한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대화를 언급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2021년 3월 달에 대화와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 했는데 3년 만에 대화를 언급했는데 이 대화를 언급한 시점이 언제냐? 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 김정은과 자기는 좋게 지냈고 김정은은 아주 영리하고 훌륭한 절대적인 지도자다라고 하며 김정은을 이렇게 계속 띄워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와중에 김정은도 예. 대화와 대결 그 둘 중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화를 놓고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양상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또 재개될 가능성까지도 저는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임기 기간에 총 김정은과 3번 예. 단독 대화를 가졌습니다. 네. 실제 미국 대통령이 임기 기간에 한 나라의 특정 정상과 3번씩이나 단독 대화를 한다는 예. 건 흔히 있는 일 아닙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핵 문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이제 욕망, 네. 집념 이런 게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걸 놓칠 리는 없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시 한번 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이제 핵 문제라든가 네.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자, 이제 뭐 8.15 독트린도 우리 윤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또 다음 달에 한미일 정상이 이제 공동 성명도 발표한다고 해요. 네. 이제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기념해서 여기에 10월 북한의 핵실험설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이제 북한 이슈가 또 우리 주요 뉴스에 좀 많이 예. 오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 기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여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칠 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희생이가 무릎을 짚을 때 좀 그 뒤로 응원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뭐 열심히 뛰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포기하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그만 이렇게 멈춰도 된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이렇게 더 다치면 안 되니까 기권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안 들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한국 가서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문옥 씨 어제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파리올림픽 기간에 불거진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또 안세영 선수는 이제 금메달을 받고 글쎄요. 보통 이제 금이 환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뭐 이렇게 꽃다발이라든지 이렇게 꽃목걸이 이런 거는 이제 협회에서 주로 준비를 해가지고 선수에게 예. 걸어주는데 하필이면 또 안세영 선수랑 이 협회가 이렇게 지금 뭔가 서로 좀 대립을 하고 있어서 자, 이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계속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나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자, 그런데 쉽게 끝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안세영 선수가 마음 상하거나 협회에 부담이 가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배드민턴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예. 보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어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입장을 낸 내용을 압축하면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을 고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이제 주장을 한 것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일에 귀 기울여 달라. 네. 대화를 하고 싶다. 이 얘기이고요. 예. 협회는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어제 1차 회의를 열었는데 이 기본적인 협회의 입장은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내용들, 그러니까 파리에서도 발언했던 내용들을 다 수용을 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공개적으로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뭐 어느 쪽이 진실이고 어느 쪽 얘기가 틀렸다 이런 어떤 진실 공방 차원이 아니라 예. 배드민턴 그리고 이 안세영 선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때로는 감시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이제 귀국한 이후에 한동안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이제 고사하고 말을 아꼈던 안세영 선수가 침묵을 깨고 11일 만에 이런 입장을 다시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파리에서 맨 처음에 발언했던 내용과는 조금 좀 톤다운이 됐죠. 프랑스 파리에서 발언했던 내용은 분노가 나의 원동력이었다. 7년간 기다렸다. 대표팀과 함께하기 힘들다. 조금은 좀 감정적인 이 표현이었었어요. 폭발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그 이후로는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다. 그 실제 겪었던 일, 대표팀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등등 불합리하고 이 관습적이었다는 것도 고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톤다운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22살이죠. 금메달 딴 직후에 이제 폭로 발언을 했는데 자신의 발언이 어느 정도의 이 파문을 미칠지 제대로 상상하기는 힘들었다라고 봅니다. 파리에서는. 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여론이 폭발을 했고요. 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까지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는 개인 후원 문제도 있었죠. 자,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여론도 좀 틀어졌습니다. 어떤 뭐냐면 방향인가요? 개인 특혜 아니냐. 너무 돈을 밝히는 거 아니냐, 개인 특혜 아니냐. 예. 그리고 과연 그 시점에 금메달 따고 난 직후에 이 개인의 어떤 그 불만들을 과연 폭로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금메달 혼자 딴 것은 아니다. 그것도 같이 고생해준 예를 들면 훈련 파트너도 있었고요, 트레이너도 있었고요. 먼저 고맙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등등의 여론의 반격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어제 입장문 발표할 때도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함께 고생해준 트레이너, 코치, 또 뭐 훈련 파트너 등등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후원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예. 행해졌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좋아진다면 더욱더 많은 인재들이 배드민턴에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비전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그동안 이제 묵시적으로 행해 왔던 그 불합리한 관습들 그런 것들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접 공개했던 것은 이제 뭐 선배 선수들의 빨래라든지 청소를 대신 후배가 해준다든지 뭐 7년간 했다고 하니까 보면요. 아니면 또 돈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개인 광고라든지 스폰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안세영 선수 쪽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면 가장 급하게 고쳐져야 될 악습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역시 개인 후원 문제를 들 수가 있겠죠. 예. 이미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많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은 아주 일부 제한이 있지만 일부의 그 개인 후원의 여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배드민턴 협회의 이 타이틀 스폰서의 로고가 박힌, 그러니까 대표팀 경기 뛸 때는 배드민턴 대표팀을 후원하는 회사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과 신발과 경기 용품을
사용해야지 됩니다. 요땡땡이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뭐 비교하면 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폼만 이 대표팀 후원사 유니폼을 착용하고요. 경기 용품이나 뭐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후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도 이런 개인 후원을 좀 허용해 달라라는 얘기이고요. 그게 이제 본인의 금전적인 이익으로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했던 얘기 중에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 다른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이 다른 나라 이 선수들과 내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 후원과 지원을 받는 규모에서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의 그 천이페이 선수나 대만의 선수들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트레이너를 고용을 하고 같이 이제 올림픽에 참가한 얘기도 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안세영 선수도 후원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그 큰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에 바라보는 지점은 박태환이나 김연아 선수처럼 또는 이 LPG 투어를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처럼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전담팀을 꾸려서 네.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 요구들은 안세영 선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세계 랭킹 1위 선수로서 충분히 요구를 할 만한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선수의 개인적인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보시는지? 이제 그게 이제 안세영 선수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런데 이 협회 입장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요구하는 만큼 그 수준의 어떤 이 훈련 환경이나 지원 체계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 그게 다 이제 예산 문제이죠. 협회 입장에서는 다 들어주기 어려운 게 있고요.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회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네. 협회의 행정에도 분명히 이 실책은 있었고요. 고쳐야 될 건 있는데 예. 무조건 협회니까 선수의 요구를 들어줘라라는 것도 무리한 얘기라는 거거든요. 예. 네. 더군다나 우리 대표팀에는 복식에서 세계 랭킹 2위 선수, 4위 선수도 세계 랭킹 탑5 안에 들어간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특혜에 가깝다는 얘기이고요.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 자기 전담팀 꾸려가지고 그 정보통신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원하는 수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전지 훈련, 네. 거기서 외국인 코치, 자기 전담 개인 트레이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후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세영 선수도 결국 원하는 바로 뛸 수 있게 좀 풀어주는 게 예. 안세영 선수도 살고 협회도 살 수 있는 방안이다. 네. 자, 그런데 협회로서는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 같은 대형 스타가 빠져나가게 되면 후원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박태환 이후엔 박태환 키즈가 등장했죠. 예. 김연아 이후에 김연아 키즈 등장했습니다. 박지성 축구 예. 박지성 키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배드민턴에서는 안세영이라는 새로운 성공 모델이 등장하게 되면 네. 안세영을 보고서 안세영 키즈가 또 배드민턴에 뛰어들게 될 그렇겠죠. 것이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배드민턴 협회도 살고 안세영 선수도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 문제를 예.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세영 선수는 뭐 입장문에서 대화의 의지가 있어 보이고 또 김학균 감독도 어느 정도 불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좀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충분히 대화로 해결해서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봅니다. 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 1차 회의에서는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의 그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2차 회의에서는 이제 안세영 선수를 출석시켜서 안세영 선수의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또 참고인들의 그 진술 예. 내용은 굉장히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에서의 얘기이죠. 이 자리에서 얼마나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솔하게 얘기와 대화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전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개시 이전에 배드민턴 협회장이 본인이 직접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얘기하겠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안세영 선수를 굉장히 편안하고 개인적으로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만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예. 22세의 선수가 협회에게 뭔가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또는 얼마나 그동안 불만이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일단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다를 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이 협회장이 먼저 만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게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터트려서 그렇지 이게 꼭 배드민턴 협회에만 있는 문제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다른 비인기 종목과 관련된 협회도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 협회에 소속돼 있는 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에서 선전을 해도 아마 안세영 선수랑 비슷한 정도의 포상금이라든지 비슷한 정도의 뭐 개인 후원은 당연히 금지돼 있고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맞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문체부가 좀 나서서 비인기 협회들, 비인기 종목 관련된 선수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그들도 프로답게 뭔가 그쪽 국가대표니까 뭔가 좀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운동 열심히 하면 성공과 부가 따라온다라는 뭔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가 처해 있는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환경이 배드민턴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이 그렇죠. 보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은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 금메달 많이 따오는 종목, 우리 국내에서 인기 종목이 아니거든요. 다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인기 종목은 대부분이 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맞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 효과는 비인기 종목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외면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시청, 무슨 군청에서 예. 비인기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육상도 그렇고. 예, 이것은 이쪽에 공적인 성격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올림픽 메달의 한 60% 이상은 지자체 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지자체 팀이 만약에 붕괴된다고 한다면 비인기 종목 설 자리가 없어지고 선수들이 예.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개방해서 기업이 운영하는 팀과 연봉과 보너스와 포상금 다 경쟁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자체 팀은 버틸 수가 없게 되죠. 예. 네.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기 때문에 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주고 대신 지자체 팀이 갖고 있는 가장 유리한 점은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나 비인기 종목, 인기 종목 팀에서는 성적이 곧바로 연봉과 직결이 되고 연봉 계약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언제라도 성적이 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돼 가지고 옷을 벗게 되는데 예. 지자체 팀들에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은퇴 후에 본인이 원한다고 한다면은 뭐 지자체에 관계되는 어떤 부처에서 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수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적인 안정성을 좀 길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 방법이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의 현금보다는 어떤 그 인생 전체의 설계를 좀 더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예. 있는 이런 메리트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문체부가 좀 한번 고려해야 이번에, 되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안세영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안세영 선수가 이제 지적한 선배들 빨래 해주고 방 청소해 주는 거 이것도 배드민턴 협회 많은 내에서만 아니죠. 있는 건 같지는 않아요. 이제 운동 선수들 대부분 합숙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뭐 문체부나 아니면 뭐 누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야 너네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선수들끼리 선후배들끼리 야 우리 이런 나쁜 악습은 좀 끊자 이렇게 좀 선수들이 스스로 결의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저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좋게 얘기해서 위계 질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위계 질서가 전통이고 체육인의 예절이고 이런 인식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배들한테 깍듯하게 뭘 예. 해야 되고. 근데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이 그 예절이 아니라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이제 체육계 바깥에서 개선을 요구했고요. 체육계도 지금 바뀌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제 입장에서 절망스러운 것은
이미 그 올해 초에 그 안세영 선수의 부모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대표팀 코치가 관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답변했거든요. 나도 예전에 다 하고 여태까지 예. 이렇게 컸어. 바로 이렇게 그 얘기죠. 얘기하는 이게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식의 한계를 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속팀이나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나 배드민턴 협회가 나서서 금지시켜도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선수들 스스로. 잔재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젊은 선수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점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고 인식의 한계를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좀 잔인하고 과한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 나이 되시는 분이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퇴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제재를 가해서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또 다른 면에서 빨래는 시키지 않더라도 또 다른 면에서 인권 침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뭐 그 정도 연배랑 그 정도 경험 가지신 분들은 저는 인식이 바뀌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참 이게 운동하면서 그런 아주 정말 불필요한 일들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어쨌든 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스포츠계가 한층 더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이 죽은 건이기 국장의 죽음이 비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자, 그분의 죽음에 여기 책임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의원님? 잠시 정리합시다. 잠깐 조용히 그런 말을 해요. 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발언하면은 독버시 우려가 여기는 정부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하더라도 책면 좀 하세요. 건이가 살인자. 본인이 직원들 한 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책면 좀 하세요. 소관이를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책면 좀 하세요. 여기는 아닙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살인자 발언으로 국민의 의원께서 제명안을 제출하고 흔들는 것이 이해되는 그런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분들은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의원의 발언과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굳이 평가해서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현희 의원이 제명당해야 한다면 송석준 의원도 함께 제명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제명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 의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설전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 국민은 저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양비론이 아니라 뭐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저 정도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사위를 이끌고 또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국민은 인내하고 봐줘야 되는 것인가?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저런 정도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또 상대방 그 얘기를 좀 듣고 반박하고 있으면 반박하고 그렇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먼저 우리 최수영 의원께서 네.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대화 뭐라 그러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참담하기 짝이 없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저도 이제 뭐 양비론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얘기가 전현희 의원이 저는 왜 살인자라는 단어는 그게 법정에서는 나올 단어고
사회 기사에서 나올다든지 저게 정치에서 나올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살인자라는 건 직접적인 가해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살해를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저게 그 상임위원회장에서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석준이 맞불을 놓은 건데 저는 저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게 사실 민주당 전대 일정과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전현희 의원이 무언가 지금 말하자면 이 국면에서 본인이 좀 당선권을 가기 위해서 강성발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더라도 어느 금도가 있었어야지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그 어떤 사건과 의혹과 관련돼서 죽으면은 다 그 사람 책임인가요? 그럼 그래서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도발이 과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희 의원이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전현희 의원이 잘못했고 송석준 의원은 잘했다 지금 이렇게 아니, 잘한 건 얘기하시는 아니죠. 잘한 건 아니죠. 송석준 의원이 반발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거친 수위가 높아간 거죠. 근데 도발을 저렇게 살인자라는 단어를 했을 때 그럼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다는 것도 그건 여당의 또 몫이 아니잖아요. 왜요? 가만히 있어주면 안 돼요? 근데 좀 뭐 시컷 얘기하십시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목조목 그런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또 조목조목 따지고. 그래서 저도 거친 수위는 저도 비판하는데 송석준 의원도 결코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저런 말에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 정치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현희 의원은 왜? 우선 이것이 이제 뭐 전현희 의원이 계획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고 이 권익위의 국장이 뭔가 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중에 본인은 유죄고 뭔가 청탁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소신 있는 조사를 하려 했는데 권익위 상부에서 상당히 그 수사 자체를 무혐의로 하라 하는 그런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갈등을 빚었다.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 가운데에 다 알아요. 근데 그 국민이 전현희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에서 자, 그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중에 송석준 의원이 갑자기 뛰어든 겁니다. 발언권에 대한 그 위원장의 허가도 없이 그러면서 아니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 위원장 시절에 그 국장을 고생시키지 않았냐 또 본인도 책임이 없느냐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현희 의원이 아니 이런 적반하장격의 발언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격분해서 나온 우발적인 발언이다. 그래서 우발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그렇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예. 박찬대 원내대표는 송석준 의원의 그 발언 내용, 권익위 국장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진상 부분은 반드시 또 밝혀질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도 강조했다는 점을 한 번 더 상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제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해서 이제 우리 국민이 대부분 다 내용을 알아요. 근데 이 얘기를 꼭 법사위에서 해야 될 얘기인가요? 권익위가 법사위 소관인가요? 저는 이제 법사위가 지금 여야 이제 대립의 예. 최전선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쟁점들이 사실은 법사위에서 거의 다 다뤄집니다. 할 만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맨 처음 질문하신 게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이냐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근데 정치 수준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정말로 국회의원, 의원 한 명 한 명의 수준이 낮아서 저런 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구조적으로 국회가 뭔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현희 의원은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품격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된 지금 국회 22대 국회가 굉장히 저는 구조적으로 감정과 소위 그 격정적인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면 선거는 표를 더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도층이나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평상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바뀌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 지금 21번째, 22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기조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있고 오히려 더 마치 그 권익위 부국장의 죽음이 마치 민주당 탓인 양 이렇게 거꾸로 호도하니 선거를 통해서도 바뀌지 않는구나. 그럼 얼마나 막막함을 느낍니까? 벽 앞에 있는 느낌을 느낄 거예요. 아마 여당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비슷한 것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오기, 감정 이런 것들이 더 격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좀 냉정하게 상대 측이 대립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이 감정 싸움에 불을 지른 거는 대통령이 먼저 불을 질러놨어요. 작년입니다. 벌써 민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미 소위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 차관 중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모가지, 뭐 악마, 별 얘기하신 분들이 한 트럭으로 있어요. 그분들 사과 한마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서로 뭐 부부싸움을 하면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듯이 뭐 저도 양비론 얘기하기 싫지만 지금의 이 구조적인 그 22대 국회의 이 막말 논쟁은 국정기조의 변화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요. 네. 이거를 국회의 문제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연이어진 막말들은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정확하게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오늘 서울 지역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누적 2위가 된 분이 김병주 의원이죠. 2위를 달리고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난 7월 2일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 달 전 논평을 소환해 와서 뜬금없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본회의장에서 막말했어요. 그날로 대정부 질문이 다 파행을 빚고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김병주 의원은 그 막말을 원동력으로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지금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는 3위였는데 그걸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광복절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탄핵을 당하면은 계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의 소양으로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원하면은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반이잖아요. 그런 허위 주장까지 해서 지금 2등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만 원래 막말과 과격한 발언으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온 사람이에요. 자, 전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 살인자 발언을 한 14일 당시는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남아 있었고 당시에 6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5위 이현주 의원과 0.02% 차이였습니다. 지금 이 살인자라고 하는 망언 극언을 하고 그것에 힘입어서 강성당원들의 주목을 받아서 오늘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무려 17.4%를 받아서 2위를 했어요. 누적 5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현주 의원하고 차이가 이제 1%가 넘게 벌어졌어요. 자,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그건 막말, 허위 주장을 하면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정확하게 권리당원들의 표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빚은 구조적인 참사입니다. 전당대회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일단 이 발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즉각 반발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의원직 제명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자 또 민주당에서도 송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하겠다 이렇게 또 맞불을 놓은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직에서 제명이 됐던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었죠. 네. 그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여야 서로 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막말했다고 제명하면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아마 5분의 1 이상은 아마 제명이 돼야 될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들의 소위 막말 단어 표현이 막말인데 막말이 이재명 일극체제의 산물이라 그러면 도대체 여권의 막말은 무슨 일극체제의 산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권 인사들 중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에 대한 막말하신 분들 현 내각에도 한 트럭 있습니다. 공공기관장까지 합치면은요, 뭐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막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무슨 일극체제의 산물입니까? 자, 이분들에 대해서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권의 그런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야권의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하라. 이러면 이게 어느 얘기입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민주당의 막말이 잘했다. 이렇게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 소위 막말 대경쟁은 적대적인 여야 대립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미 국민들은 어느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럼 그 손 들어준 대로 이 정치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의 흐름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전 투구와 이 소위 감정만 더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현희 의원은 사과의 뜻이 없어 보이고 의원직 제명도 사실상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면은 이런 정쟁 논쟁을 저희 국민들은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 자신이 투표한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는 누군가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윤리제소라든가 의원직 제명으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거는 최소한 저는 이번 전대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지금 보기에 뭐 거의 90% 누적 득표율이니까 된다고 보고 그럼 8월 18일 이후에 본인들이 나서서 그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도 지금 대표도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보수 정치인 가운데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팬덤이 형성돼 있잖아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우리 정치의 퇴행화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네. 뭔가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정치를 가동하자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나중에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가 꾸려진다 그러면은 네. 최소한 그러면서 국정기조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정치의 문화와 품격을 바꾸는 일에 함께하겠다, 동참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야지 저는 이래서 양당 간 아주 지금 팬덤 형상이 공고히 있는 이 두 정치 지도자가 이거는 정말 본인들의 메시지와 본인들의 어떤 그런 대국민 선언으로 함께 풀어줘야지 이걸 말하자면 보스들이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밑에서부터 자정 운동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8월 18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좀 통큰 정치 기대합니다. 자, 시간이 좀 빠듯하니까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가겠습니다. 최 의원님, 그 이번에 최고위원들 뭐 대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최고위원 이제 제일 표를 많이 받나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명팔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딱 면면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최고위원 지금 되실 것 같은 분들에게는. 뭐 누군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 정당인데. 뭐 지금 보면 한 명 정도는 보이는 건 아닙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김병주 의원이 합니까? 뭐 진정한 의도가 정봉주요? 정봉주 후보요? 뭐 그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구도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뭐 전당대 전체를 보면 아직 50% 정도의 투표가 개표가 안 된 상태고 내일 14%의 대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뭐 다 모른다. 특히 대표 선거는 이미 뭐 9대 명의 능선을 거의 넘어가는 듯 해서 이미 뭐 사실상 정해졌다 보고요. 다만 최고위원 선거는 상당히 혼전이다. 그게 이제 이 가장 핵심이 이제 정봉주 후보가 몇 %의 득표를 할 수 있느냐 이 여부인데 저는 좀 유심히 본 것이 이재명 대표는 90%가 거의 가까이 나오는데 정봉주 후보도 어제까지로 보면 약 16%, 17%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찍었던 당원들도 정봉주 후보에게 거의 한 8%에서 10%가 정봉주 후보를 찍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재명 대표의 강고한 체제도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지만 정봉주 후보의 그런 쓴소리가 당을 위해서 건강한 당을 만드는데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공감하는 표도 거의 10%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국민 여론조사 또 대의원들은 일반 권리당원과는 좀 다른 그 표심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순위 변동도 상당히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제가 당내 설득을 해놨다고 말씀드렸고 제 입장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주요한 결단을 내포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화이팅! 빨리 내주십시오. 자, 송 변호사님,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덥석 받은 거는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게 한 것이다. 동의하세요?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런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한을 붙이지 말았어야 돼요.
영상에는 안 나옵니다만 열흘. 10일 안에 네. 답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대단히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로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을 생각이면요. 민주당 스스로 바로 수정안을 내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우리 군인의 순직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나 계산보다도 그 죽음에 있어서 수사 과정이 문제가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게 집중돼야 돼요. 저렇게 다른 정치적 고려를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른바 제보 조작 의혹도 같이 특검 대상으로 삼자 이렇게 이제 넣었어요. 네. 자, 이거는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제안인가요? 그래서 그냥 그 제3자 특검 자체를 하지 말자는 쪽으로 파토를 내자는 쪽으로 한동훈 대표가 뭔가 고안해낸 반격의 수인가요? 아니죠. 사실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죠. 이 사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이제 공작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말하자면은 장경태 의원실과 그 이제 변호사들의 관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아주 음험하게 이것을 시도했다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최병의 억울한 죽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검을 발의하는 것처럼 이런 공작적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으니까 함께 진실을 밝혀야죠.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음험한 사건들, 음모론적 사고들이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거 한번 우리가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안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갖다 하자. 그래서 같이 제3자 플러스 이것까지 해서 하자는 민주당도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받아줘야죠. 근데 선택적으로 우리 이것 받고 이거 못 받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로 안을 받고 차라리 국민의힘은 또 이 안을 놓고 같이 수정안을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물타기다 혹은 맞불 작전이다 이런 거보다는 민주당도 정말 진실 규명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참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보 조작 의혹만 포함이 되면은 최혜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수용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독소조항 제거를 제3자 추천 그다음에 브리핑 뭐 이런 것들을 뭐 민주당도 동의해 저는 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꺼낸 카드라고 봐요. 자, 그럼 다시 공이 민주당으로 간 건가요? 제보 조작 의혹을 특검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죠? 네, 뭐 네. 못할 이유가 있나요? 뭐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시각도 수사를 통해서 그 제보가 진짜로 진정성 있는 팩트에 기초한 제보인지 아닌지 공작인지 그것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한동훈식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3자 추첨 특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지금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서 또 제재 발의하고 거부권하고 또 이제 무산되면 또 발의하고 이런 식으로 도돌이 표식으로 특검 정국이 가서는 이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민생은 민생대로 자꾸 뒷전으로 빠지니까 예. 고뇌 어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도 토달지 말고 딱 요거까지만 네. 제보 공작까지만 받아주고 한동훈 대표도 딱 그거 받아주면 바로 그냥 특검을 통해서 발의하게 해서 다음 주부터 전격적으로 협상 들어가서 다음 주말에는 완전히 어떤 특검이 되는지를 완성시켜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된다. 특히 한마디 더 드리는 것은 아마 한동훈 대표 주변에는 제보 공작 외에 또 다른 토를 달고 또 다른 토를 달아서 특검 자체를 자꾸 무산시키려 하는 그런 아마 그 건의가 있을 건데요. 본인의 공약이고 약속이고 대국민 다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을 의식하지 말고 본인의 소신대로 이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제3자 특검도 받겠다. 제보 공작 의혹도 받겠다. 공을 다시 국민의힘에 넘겼는데요. 이게 뭐 한동훈 대표 혼자 생각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3자 특검 자체에도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일극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당이 아니고 당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비례대표를 뭐 연동형을 유지할 거냐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냐 네. 의원들이 80대 84로 첨예하게 갈렸는데 결국 결정을 못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간다 하니까 쫙 그대로 당론이 정해졌어요. 예. 국민의힘은 당론을 그런 방식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든다고 해서 의원들이 본인의 생각을 180도 뒤집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당내에서도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도 거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주에서야 이제 지도부 구성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10일 안에 답을 해라, 법안을 발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주 어렵사리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나씩 양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아주 어렵사리 특검 법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면 용사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최병 특검법 자체를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뭐 용산에서는 이건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아예 특검에 특자 나오는 것도 원치 않고 있잖아요. 근데 여야가 합의해서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야 그동안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였거든요. 예. 그런데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없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의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당연히 찬성 의석이 많을 테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나와요. 그렇게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제 급속도로 데드덕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통과가 될 경우에 용산이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뭐 용산은 이제 그 입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하자. 근데 사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지금 예. 매우 속도를 내고 있어요. 예. 대통령의 휴대폰까지 지금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통신조회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 이제 사례가 없이 정말 이례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겠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가 없더라도 공수처 수사가 거의 막바지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라고 다시 카드를 넣어 넘길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거부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숙성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여야가 합의돼서 온 것을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건 사실 거부권 행사에도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고 과연 그런데 대한 여론이 안 좋으면은 대통령실도 고민해야 되겠죠. 이거 여야 합의로 온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를 놓고 이번 주 정말 뜨거웠던 이슈가 있었죠.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가 불참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광복 회원들이 결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저도 저 행사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 보러 가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었는데 광복회장이 불참을 한다. 지금까지 광복절 경축식에서 있지 않았던 최초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니까 광복회장이 무리하게 역사 논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임명을 철회하는 게 맞았다고 보시는지 최은수 의원님.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광복회장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봐요. 사실은 뉴라이트가 여기에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저분이 건국절 논쟁은 신인기념관장 생각해본 적도 없고 학술적인 얘기로는 검토를 한번 해보자 얘기였지 그 추진할 의사도 없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수석까지 보내고 비서실장까지 통화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광복절 행사를 두 쪽 내겠다. 예. 이건 사실 광복회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행사보다도 오히려 광복회 입장을 좀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더더군다나 그 홈페이지를 가면은 뉴라이트 감별법까지 해서 이렇게 7가지를 두어요. 예. 이런 것이 과연 광복회의 본질의 문제인가라는 점을 제가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임명권장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보다도 오히려 광복회가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예. 두 쪽 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그 평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물은 엎질러지긴 했습니다만은 누군가는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
광복절 또 건국절 뭐 등등 해가지고 이념 논쟁으로 또 정치권이 흘러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권 내부에서 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자진 사퇴론 얘기가 나오는데 뭐 대통령실은 당연히 완강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진 사퇴가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당 차원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당론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경태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밝히셨죠. 본인이 사퇴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공직자에게 우리가 사퇴를 요구를 하려면요. 사퇴를 해야 될 만한 분명한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팩트와 들어맞는 게 있냐 하면 별로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앞서 건국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김영석 관장은 이번 주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그런 건국절 같은 걸 제정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국에 관한 관점도 그렇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1919년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우리나라의 건국이 시작돼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 즉 과정으로서의 건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역사관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퇴를 요구하려면은 사퇴를 해야 될 만한 어떤 분명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뭐 광복절 행사가 그야말로 화합과 어떤 통합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뭐 정당이나 단체가 다 모여야 되는 행사인데 이렇게 반쪽 행사가 된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이 정부가 자초했다. 독립관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당연히 일본이었다는 식으로 발언한 분이 다른 그 기관장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여당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 이 정부 들어서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외교부에 독도 관련 일본 망언이 50페이지 내에서는 다 삭제되고요. 군사 훈련할 때도 그 교재에서 독도 관련은 분쟁지역으로 했습니다. 예. 또 KBS가 광복절 날 새벽에 그 기모노 입은 일본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일적인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광복절이 있는데 이 대통령께서도 경축사에서 너무 분열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런 광복절의 의미가 너무나 퇴색됐다. 너무나 안타깝다. 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자진 홍범도 장군을 공산 세력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건국 과정의 완성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고 이승만 국부론을 얘기하는 게 이거야말로 선동 날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서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보수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는지 대통령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문제가 좀처럼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논하는 것도 또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 역사학계에 좀 맡겨두고 좀 정치인들은 좀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희 뉴스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